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다수의 전략 공군기지를 거미줄처럼 러시아를 묶어두겠다는 의도를 가졌는데, 이게 이제 역사를 바꾼 전투 혹은 전쟁으로 기록될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조기 항공기가 파괴되어서 이제 러시아는 조기 항공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우크라이나 언제 중전이 되는가, 언제 전쟁이 끝나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명 스파이더웹, 이게 6월 1일날 시행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충격에 빠뜨린 작전인데,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1년 6개월 이상 준비해가지고 작전한 러시아의 내륙 타격 작전입니다.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다수의 전략 공군기지를 대규모 드론으로 동시에 공격해가지고 거미줄처럼 러시아를 묶어두겠다는 의도를 가졌는데, 이게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역사를 바꾼 전투 혹은 전쟁으로 기록될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전략 공군기지가 무엇이냐 하면, 전략이라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군기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Tu-22M, Tu-95, Tu-160 이렇게 폭격기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Tu-160과 Tu-95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폭격기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도심지를 폭격하고 있는데, 이 폭격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1년 6개월에 걸쳐서 준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SBU, 우리로 치면 국정원인데 국정원과 조금 다른 건, 얘는 직접적으로 특수부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랑 타격을 같이 하는 기관인데, 바실 말리우크 SBU 국장한테 이거 지시를 해가지고 준비를 한 건데, 일반적으로 드론 공격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쓰고 있는 우리 DJI 드론 같이 생긴, 혹은 FPV라 해서 촬영할 때 쓰는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거리나 이동거리가 20분 이내입니다. 아주 짧고 가까운 거리 이렇게 써서, 흔히들 보고 있었던 드론이 전쟁을 바꾼다면서 본 영상들, 유튜브에서 보신 것들은 결국 전투 중심이 2에서 3km, 매우 짧아요. 그래서 장거리 타격이 불가능하고,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대신에 이제 좀 크기가 커서 격추되기도 쉬워요. 뭐 기관포에도 격추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 거미줄 작전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 내륙 러시아의 공군기지, 여기 지금 지도나 이런 거에서 나오면 보겠지만, 뭐 단순히 모스크바 근처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데도 있지만 북극 근처에 기지도 있고, 저 멀리 내몽골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한국보다 더 가까운 곳에 아주 내륙도 갔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동식 주택을 만듭니다. 이동식 주택에 자폭 드론을 숨겨가지고 러시아 택배로 보냅니다. 러시아 트럭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해진 주소로 드론이 숨겨진 이동식 주택을 공군기지 주변에 배치합니다. 배치하고 나서는 원격 혹은 인공지능 드론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요게 아주 기가 막히죠. 왜냐면 이동식 주택을 천장 부분에다 드론 숨겨놓고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원격으로 열 수 있게 했어요. 뚜껑을 달고 열고 닫고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긴 거리를 드론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주 큰 희생을 치르고 침투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러시아의 물류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했어요. 러시아 운전기사들은 이게 그냥 주택이나 농박을 옮기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군기지 근처에서 이제 농박으로 위장된 드론 발진 기지가 발사를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의 공군기지로 간 다음에, 얘들이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폭격기를 자동으로 인식,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켰대요. 어떻게 학습을 시켰는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박물관에 보면 러시아 폭격기들 모형 같은 게 지상에 있습니다. 그거를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AI한테 합숙시켜서 인공지능으로 얘들을 때리게 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요게 100% 사실은 아닐 거지만 어느 정도 사실은 있을 것이고 수동도 좀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아주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드론 숨겨가지고 타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 매우 작고 파괴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폭파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공 미사일을 하잖아. 보통 뭐 탄두가 몇백 킬로짜리도 있는데 10킬로짜리 이런 것만 해도 날개 부러지면 끝납니다. 그리고 비행기라는 게 굉장히 좀 세밀한 거라 가지고, 뭐 문짝 뜯었을 때 문짝만 교체하고, 자동차 같이 수리가 안 돼요. 특정 용고리라든가 프레임이 날아가거나 핵심 전자장비가 날아가면 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드론을 타격했는데, 이 러시아의 전략 공군기지는 핵무기도 운영하고 아주 중요한 것 같지만 드론 방어 설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그 이동거리가 짧아서 그 러시아 공군기지까지 갈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뜨고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오사 FPV,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인공지능 FPV 드론 약 117기에서 150기를 발사해서 40여 대의 러시아 항공기를 손상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그리고 뒤늦게 알려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은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러시아 주민들이 동네에 새로운 그 집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뚜껑에서 드론이 날아간다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라든가 소방관들이 찾아갔을 때 이 이동식 주택에 또 부비 트랩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비 트랩으로 폭발해서 증거까지 인멸시키고, 이런 이중의 작전으로 엄청난 성공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말한 성과랑 러시아가 말하는 피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과 약간 비슷한 과정인데, 우크라이나 측 성과는 이제 최소 41개의 러시아 전략 공군의 항공기를 파괴 또는 손상시켰으며, 이거는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 운반 항공기, 그러니까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폭격하는 항공기의 전체의 3분의 1, 34%를 파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TU-95 전략 폭격기, TU-23 M3 장거리 폭격기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를 격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에 커다란 레이더가 있어서 먼 거리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경보를 내준 거라서 400에서 500km 밖에 있는 적 비행기도 탐지해서 알려주고, 이거는 공습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러시아의 그 조기 경보기가 계속 격추가 됐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마지막 조기 경보기가 파괴되어서 이제 러시아는 조기 경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어 있고, 이게 러시아에 약 7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파괴된 비행기들은 러시아가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함부로 만들 수 없냐? 러시아 시절에 만든 게 아니라 소련 시절에 만든 비행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련 시절에 소련 각국에 있는 자치공화국, 우크라이나에 포함해서 여러 공화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모아서 만든 거라서, 지금 현재는 그 생산 라인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거나 부품 국산화가 안 된 것들이 많아서 다시 생산하거나 메꾸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피해를 가졌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주장으로 보면 이제 이런 성과를 알 수 있고, 러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타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르만스크와 이르쿠츠크 공군기지에서 일부 항공비 화재 손상이 있었을 뿐, 이게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5개의 공군기지를 타격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2개만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러시아가 주장하고, 그런데 이제 위성사진 분석을,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요즘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저도 이제 아주 중요한 일 있으면 이제 큰맘 먹고 $100 정도 내면 위성사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는데, 민간 전문가 싱크탱커들은 최소 13개의 항공기, TU-95 8기, TU-22 4기 등 명확하게 파괴된 게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것들이 러시아 발표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러시아가 이걸 숨기려고 멀쩡한 비행기랑 그 새 비행기 바꿔가지고 위성사진에 멀쩡한 비행기가 파괴되지 않은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들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러시아처럼 아주 일부 항공기만 파괴된 것은 아니고 정말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가까운,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략 폭격기를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기술이 전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입니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KF-21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J-35를 대거나 K2 전차랑 싸우기 위해서 T-80 전차를 내거나, 같은 종류, 같은 가격의 대칭적인 무기체계가 아니라 아주 싸거나 아니면 형식이 다른 이제 무기체계로 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탱크랑 전쟁을 했을 때 드론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탱크랑 그 드론을 비교할 경우에도 탱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았어요. 탱크는 주로 25억에서 50억 사이의 가격인데,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로 이제 타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략 폭격기 한 대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성비 차이가 진짜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된 거라서, 이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센 나라도 전쟁이 장기적으로 버티지 못합니다. 이 저가의 자산으로 고가치 자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비대칭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걸 입증을 했고, 러시아의 취약성이 노출됐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아마 방어를 높일 건데, 방어를 높이면 문제가 있죠. 첫 번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국에 있는 방어를 늘려야 되니까. 두 번째로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너무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국경선을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단속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후방 타격의 위험을 이번 사건 때문에 받고 이걸 감안해서 전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는 전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민간 물류망 여기요. 그러니까 단순히 택배로 이 물건을 가져갔는데 이 택배가 사실은 드론을 가는 캐리어였다. 이런 것들을 개념 같은 경우에는 민간 물류망을 그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실제로 이번 사건이 터져나서 러시아 전체의 트럭 물류망이 거의 마비가 됐어요. 이제 사건이 터졌으니까 모든 트럭들을 다 감시하고 뜯어가지고 드론인지 감시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물류가 밀리고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이런 창의적인 전술 수행 방식이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미친 파장이 크다. 그리고 심리적 타격.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게 우크라이나 언제 종전이 되는가, 언제 전쟁이 끝나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여기다가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서 뭐 무기 지원 같은 거 좀 소극적으로 해주고 빨리 전쟁 끝내고 휘토르자 이렇게 했고, 유럽도 장거리 무기 같은 거 지원을 좀 안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 없이도 장거리 타격이 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혼내줄 수 있다. 너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원해달라. 이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계속 패퇴하거나 이런 쿠르스크 전선 이런 데서 좀 안 좋게 되고 있는 걸 아주 역전을 하고 계속 전쟁을 이길 수 있고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서방 정부기관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이런 분석을 내놓는데, 최소 10기, 20기 이상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40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 이건 다 인정하는 바이고, 이런 작전 개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혁신적인 개념이고 대응 방법이 어려워요.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민간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FPV 드론 같은 것도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현지 주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사건이 그대로 이제 일어난다면 물론 폭탄, FPV가 타격할 수 있는 그 폭탄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가 다 밀수를 한 것처럼 하는 게 어렵더라도 상당한 부분 재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응책이라든가 기지 방어 정책 이게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고, 이게 대해서 대응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지는 원래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보호를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랑 북한이에요. 그리고 이란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란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군 기지 경납고 비행기 같은 거를 아예 굴을 파가지고 안에 넣습니다. 물론 이것도 갱도 입구가 무너지면 비행기를 못 가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화 콘크리트 쉘터라고 합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데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적의 관통 폭탄이라든가 폭격에 막을 수 있게 이게 만들고, 대만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고 해외 파견된 것도 많고 해서 미국 위성 사진 같은 거 봤을 때 러시아 공군기지처럼 아주 중요한 자산,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한 대 넘는데 그냥 밖에다 주기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드론이 가서 때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부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방어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수천억 원짜리 비행기, 수십억 원짜리 탱크 이런 것들이 있던 전쟁이 아예 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싼 무기로 너무 비싼 무기가 파괴되면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도 전쟁을 버티기 힘듭니다. 이런 이번에 스파이더웹 작전은 그래서 첨단 기술과 기반한 아이디어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초가성비 공군, 그러니까 비행기를 막을 방법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지상에 주기된 거를 드론으로 타격하면 이제 아무리 비싼 전투기도 고철덩이가 된다. 이게 증명이 됐으니까 드론과 드론으로 사용되는 가성비 공군들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이야기되는 우리 KF-21뿐만 아니라 F-35, F-47 같은 이런 비싼 전투기들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이렇게 엄청나게 싼 무기들을 대량으로 장착해서 다니는 새로운 형식의 공군, 이런 것이 발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민간 인프라의 대규모 사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휘 통제 과정에서 스타링크 위성 그걸 사용하고 이제 드론을 조정할 때
때 이미 텔레그램 메시지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전쟁의 전투를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 인류한테는 너무 이른 전쟁이 온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대응할지 제대로 아는 국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다가 기존의 그 방어 체계는 주로 먼 거리에 있는 기지, 그러니까 적이 멀리 있으면 먼 무기, 장거리 무기만 방어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멀리 있는 후방에도 드론 타격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드론 방어 체계 같은 거 구축해야 되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구축된 나라 거의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방위 사업의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진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 또 있지만 중소기업도 지금 이런 드론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요격 무기 체계를 시점 배치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 하드를 지키고 있는데,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 요격을 동시다목적으로 이제 레이저 빔으로 몇 초 이제 발사하면 이게 알아서 불에 타기 때문에 다목표 대응 능력이 괜찮아서 이것도 수출 상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론 탐지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RF코어라든가 토리스케어 뭐 이런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보다 성능이 좋은 드론 탐지 레이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어스랩 같은 경우에는 드론 타격 드론이라 해가지고 적 드론 공격을 미사일이나 이런 거 막으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낙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충돌해서 바꾸는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구매가 되고 수출도 될 것이라, 그래서 위협적이고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을 고철로 만들어버릴 사건이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신개념 무기체가 나오고 여기서 방위사업이 확정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방위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무기 동향이라든가 사건들이 숨숨값을 새 없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책에서 이걸 완벽하게 예언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당한 부분, 특히 드론이라든가 가성비 무기, 그 다음에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 이런 게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서 지금 속속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위기이자 기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위기인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상황, 그 방위사업은 재래식 무기, 탱크, 장갑차, 함선 이런 것 같은 전통적인 무기 체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신개념 미래 무기 같은 경우에 이런 전통적인 무기에 크게 위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흑표 전차에 뭐 드론 방어 장치를 단다든가 이런 식의 개량과 개조를 통해서 기존 무기 체계도 혁신을 해야 되고, 또한 가능성 있고 능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 가지고 방산 스타트업 육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이제 여러 가지 방위사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런 드론 전쟁에 대비를 하거나 가성비 있게 방어력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방위사업을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가까운 미래에서는 견조하게 성장할 것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추락을 하는가 아니면 화려하게 수직 상승을 하는가는 미래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 방위산업 업체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심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만 이 지금 방위산업 호황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밖에서 기사로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이라든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해서 방산주에 투자하시거나 방위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방 능력도 높아지는 한편,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you